예, 국민의당의 김광수 의원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진심으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에 정말 나라꼴이 너무 바닥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경제 지표 거의 제로에 육박하고 있고 서민 가계부채가 벌써 1,350조 넘어서서 가처분 소득이 거의 없습니다. 내수 절벽에 처해 있습니다. 외교 안보 현안들, 북한의 핵 문제라든지 사드 문제라든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대한민국의 우리의 후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대한민국의 현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낙연 총리 후보자께서 막중한 초대 총리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에 이낙연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검토를 해본 결과 이낙연 총리 후보자께서는 국민 통합 또는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는 상당한 적합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낙연 후보자께서 국회의원 4선 또 전라남도 도지사 시절까지 통과를 해서 그동안에 국회에서 발언했던 내용 또는 기자 시절 도정을 운영했던 시절을 총괄해서 보면 개혁성과는 대단히 거리가 먼 인물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지난 촛불 광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개혁 요구는 붓발치고 있고 개혁 과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에서 첫 초대 총리로서 이와 같은 개혁 과제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인물인지 저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질문하겠습니다. 80년 광주 학살 직후에 그리고 정권을 찬탈한 직후에 정통성을 없는 전두환 정부가 가장 먼저 손을 내민 곳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월 말에 미국을 방문하게 되죠. 레이건을 찾아갑니다. 그때 레이건하고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그러죠. 최악의 정상회담인데 그때 우리 이낙연 후보자께서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로서 글 쓴 글들을 쭉 스크랩해 봤어요. 기자의 눈이라고 하는 칼럼을 보니까 이거 한번 보십시오. 칼럼을 보니까 놀랍다, 잘됐다라고 하는 반응을 얻을 만하다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방미 성과에 대한 평가에서 우방의 굴절된 대안관이 선회됐다. 그러니까 미국이 전두환을 다시 보게 됐다 이 말이겠죠. 그리고 국내에 몰고 올 정경 훈풍이 기대된다. 이런 기사를 쓰셨어요. 그리고 아무리 인용이라고 하지만 이날의 위대한 영도자라는 표현들도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이게 기자 시절에 작성했던 내용들입니다. 묻겠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법원에서 이미 판정한 하는 것처럼 내란 죄의 수괴였습니다. 5월 광주 시민들에게 발포를 명령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분이라고 많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하셨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98년에 국회의원을 하셨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자로서 이와 같은 저항의식은 거의 저항의식이나 역사의식은 찾아보기 어렵고 이렇게 홍보성 기사를 쓴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떳떳하진 않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한미 정상회담의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였고요. 당시의 언론인들의 여러 행적에 대해서 언론을 비판하고 분석하는 여러 매체들이 있지만 제가 그 비판의 대상이 된 적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만약 아주 몹쓸 짓을 한 기자였다면 김대중 대통령님이 저를 발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 1,500여 명이 넘는 언론인이 해직되어 있었어요.
그 와중 속에서 후보자께서는 이와 같은 홍보성 또는 찬양성 기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에서는 분명하게 대국민 사과를 하시든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해직돼서 큰 고통을 겪으신 선배들께 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저는 견습에서 막 떨어진 아주 햇병아리 기자여서 언론 자유운동에 끼어주지도 못할 그 정도로 어린 기자였습니다. 제가 견습을 마치고 약 보름 뒤에 11.6 사태가 났었습니다. 네, 초년병이라서 잘 몰랐다 뭐 이런 변명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경력이 그렇습니다. 그런 후보자께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개혁과 정의로운 세상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의 요구에 스스로 적합한 후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한 사람의 인생은 어느 단면만을 보기보다는 전체를 균형 있게 봐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도덕성과 관련해서 후보 아들의 병역 문제 질의하겠습니다. 병역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고위공직자들의 병역 면제율이 7.7%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0.26%입니다. 400명당 1명의 면탈을 받고 있는데 고위공직자 자신과 그 아들의 면탈은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면탈과 관련해서 소위 불안정성 대관절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면탈의 방식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깨나 무릎의 탈구입니다. 그래서 어깨, 무릎 탈구와 관련해서는 그 후에 후보자인 이낙연 후보자 아드님이 병역 면탈을 받은 이후에 병무청에서 중점 관리 대상 질환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어요. 시간이 넘어오는데 다음에 이어서 하겠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정말로 탄원서를 네, 병역 면제 판정이 2002년이었습니다. 그 뒤로 치료를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요. 재신검을 마음속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듬해에는 뇌하수체 종양이 발견돼서 목숨을 건 뇌수술을 하게 됐고 그 뇌수술은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신검을 포기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02년 무렵에는 우리 사회가 병역 문제로 굉장히 예민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2002년에는 대통령 선거에 나오신 여당 후보의 자제분 병역 비리가 큰 쟁점이었고 당시에 저는 여당이 아니라 한나라당입니다. 당시에 저는 민주당의 대변인으로서 그 병역 비리를 공격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흠이 있었다면 한나라당에서 저를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이건 말씀드립니다. 네. 제 자식놈은 대학교 입학해서 그 신체 검사를 받고 병역이 재학생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연기돼 있었는데 일부러 입대하겠다 해서 들어갔습니다. 군대 가기 싫었다면 짧게 정리하시죠. 뭐하려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네. 예. 김광수 의원님. 예. 네,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네, 예. 없으면 모자란 건 또 없지만요. 네. 추가 질의하시고요. 네, 정리하시죠. 예,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 최윤경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최윤경입니다. 먼저 사실관계 하나만 좀 확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존경하는 경대수 의원님께서 과거 총리 후보자들이 배우자 자녀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적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사실관계만 좀 확인을 해드리면 황교안 총리와 관련해서는요. 후보자 위의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이 맞고요. 그리고 본인의 자료조차도 의료비 상세 내역 그리고 진단 기록 등은 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한구 총리도 후보자와 배우자 이외의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정홍원 총리는 후보자 이외의 자료 제출을 거부했는데요. 조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드리면요.
지금 이낙연 총리 후보자님께서 자료 제출을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 좀 불충분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리고 더 충실히 자료를 제출을 해주실 것을 저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마는 지금 이낙연 총리 후보자께서 제출하신 그 자녀와 배우자 관련 그 자료에 비해서 이 황교안 총리나 그 과거 이한구 총리, 정홍 총리 그의 자료 제출은 사실은 예를 들면은 병역면제 관련 후보자 치료 당시 병원, 치료 방법 이런 것들도 사실은 황교안 총리는 좀 미제출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여기 생활기록부 미제출 여기는 이제 사실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생활기록부도 제출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구체 내용을 좀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 이렇게 그 요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부족하다면 조금 더 후보자께서 좀 협조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면요, 아까 그 갈등 현장에 가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지난 그 박근혜 대통령 그 정부 시절 그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총리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가 지금 사회 갈등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죠. 해마다 주요 그 갈등 관리가 필요한 과제들이 40여 건이 넘는 것이 그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런 주요 갈등 현장에 실제로 그 총리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현장 방문을 하거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노력이 부재했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 황교안 총리 갈등 현장 방문 건수는 10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요 갈등 과제가 40여 건이지 사실은 그게 전부 갈등 과제 전체라고 이렇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 현장 방문 건수가 10건에 미치지 못한다. 이 국감에서도 해마다 지적을 했습니다. 2013년 국감 때도 굉장히 해프닝이 좀 많았습니다. 이렇게 아직도 이 갈등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오히려 그 해결하려는 의지나 노력이 부족한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는 평가를 갈등이 해소됐다거나 갈등이 완화되었다. 예를 들면 진주령 폐쇄권 이런 거 관련해서 정부의 이 파악 현황은 총리실에서 국무조정실에서 파악했던 거 보면은 이제 갈등 완화로 파악을 하고 적극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국정감사에서 또 보면은 43개 주요 갈등 과제 중에서 17건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조차 취하지 않았던 것이 좀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우리 사회가 그 해결해야 되는 갈등은 산적해 있고, 근데 그동안 국정 공백이 단순히 그 탄핵 전 이 몇 개월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 갈등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국정 공백 상태나 다름없었다. 저희는 이런 평가를 좀 박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포부를 국무총리로서 그 포부를 밝히시면서 갈등 현장을 방문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좀 더 이렇게 산적한 갈등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갖고 해결해 나가실 건지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인간 사회는 늘 어려운 문제가 있게 마련입니다만 아무리 어려워도 해법은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적의 해법을 찾으면 다행이지만 그러지 못하더라도 그 최적의 해법에 근접하는 해법이라도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인간에게 허락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 이 말씀드리고, 갈등 현장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의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데 뭐만 활성화되면 좀 파급 효과가 있겠다 하는 그런 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곳을 좀 다니면서 좋은 의미의 자극을 좀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예, 현장 방문을 강조하신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또 사실은 이 정부 차원의 시스템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들 또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이제 지난 정부에서의 국감 때마다 지적되었던 갈등 해결에 정부 차원의 미흡한 일처리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건지 조금만 좀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임 정부의 일을 일일이 예거한다는 것은 좀 피하는 것이 낫겠고요. 해결을 못하고 그대로 남아있는 문제들, 이걸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전임 정부의 일이라 해서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바로 문재인 정부의 숙제이기도 하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해결을 모색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저희가 사실 갈등이 산적해 있는데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갈등이 잠시 나머지 갈등이 유예된 형태의 그런 사회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정권이 바뀌면서 결국은 이런 복물 터지듯이 촛불 청구서가 날아올 수 있다. 이런 언론에서의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촛불 민심 단순히 이제 국정농단만을 의미하지 않고 그동안 쌓여온 여러 패단들을 촛불이 지금까지는 새 정부의 엄청난 추동력으로 작동하고 있지만 만약에 잘못한다거나 실망을 국민들이 하시게 된다면 그것은 역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짐이 되고 채찍이 될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최윤경 의원님. 현재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은 맑아짐과 동시에 기온이 쑥쑥 올라 더워지고 있는데요. 남부지방은 아직도 구름이 머물러 선선하고 일부 지역에는 비도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와 전남, 남해안, 영남 지역은 저녁까지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조금 더 내리겠고요. 그 사이 강원 영서 남부지방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영남 내륙과 또 강원 영서 남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는 동안 돌풍이 불거나 천둥 번개가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외 중부지방, 특히 수도권과 강원 북부지방은 아주 맑은 하늘이 이어지면서 낮 동안 덥겠습니다. 서울은 최고 28도, 춘천은 29도까지 오릅니다. 반면 남부지방은 대구와 전주 기온 모두 25도에 머물겠습니다. 또 지금 비로 인해 곳곳에 안개 낀 곳이 있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보통 수준 되겠습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 이후 맑은 하늘이 이어지면서 다가올 주말에는 또다시 30도 안팎의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도정을 운영했던 시절을 총괄해서 보면 개혁성과는 대단히 거리가 먼 인물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지난 촛불 광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개혁 요구는 북발치고 있고 개혁 과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에서 첫 초대 총리로서 이와 같은 개혁 과제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인물인지 저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질문하겠습니다. 80년 광주 학살 직후에 그리고 정권을 찬탈한 직후에 정통성을 없는 전두환 정부가 가장 먼저 손을 내민 곳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월 말에 미국을 방문하게 되죠. 레이건을 찾아갑니다. 그때 레이건하고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그러죠. 최악의 정상회담인데 그때 우리 이낙연 후보자께서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로서 글 쓴 글들을 쭉 스크랩해 봤어요. 기자의 눈이라고 하는 칼럼을 보니까 이거 한번 보십시오. 칼럼을 보니까 놀랍다, 잘됐다라고 하는 반응을 얻을 만하다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방미 성과에 대한 평가에서 우방의 굴절된 대안관이 선회됐다. 그러니까 미국이 전두환을 다시 보게 됐다 이 말이겠죠. 그리고 국내에 몰고 올 정경 훈풍이 기대된다. 이런 기사를 쓰셨어요. 그리고 아무리 인용이라고 하지만 이날의 위대한 영도자라는 표현들도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이게 기자 시절에 작성했던 내용들입니다.
묻겠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법원에서 이미 판정한 하는 것처럼 내란 죄의 수괴였습니다. 5월 광주 시민들에게 발포를 명령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분이라고 많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하셨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98년에 국회의원을 하셨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자로서 이와 같은 저항의식은 거의 저항의식이나 역사의식은 찾아보기 어렵고 이렇게 홍보성 기사를 쓴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떳떳하진 않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한미 정상회담의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였고요. 당시의 언론인들의 여러 행적에 대해서 언론을 비판하고 분석하는 여러 매체들이 있지만 제가 그 비판의 대상이 된 적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만약 아주 몹쓸 짓을 한 기자였다면 김대중 대통령님이 저를 발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 1,500여 명이 넘는 언론인이 해직되어 있었어요. 그 와중 속에서 후보자께서는 이와 같은 홍보성 또는 찬양성 기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대국민 사과를 하시든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해직돼서 큰 고통을 겪으신 선배들께 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저는 견습에서 막 떨어진 아주 햇병아리 기자여서 언론 자유운동에 끼어주지도 못할 그 정도로 어린 기자였습니다. 제가 견습을 마치고 약 보름 뒤에 12.6 사태가 났었습니다. 네, 초년병이라서 잘 몰랐다 뭐 이런 변명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경력이 그렇습니다. 그런 후보자께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개혁과 정의로운 세상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의 요구에 스스로 적합한 후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한 사람의 인생은 어느 단면만을 보기보다는 전체를 균형 있게 봐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도덕성과 관련해서 후보 아들의 병역 문제 질의하겠습니다. 병역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고위공직자들의 병역 면제율이 7.7%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0.26%입니다. 400명당 1명의 면탈을 받고 있는데 고위공직자 자신과 그 아들의 면탈은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면탈과 관련해서 소위 불안정성 대관절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면탈의 방식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깨나 무릎의 탈구입니다. 그래서 어깨, 무릎 탈구와 관련해서는 그 후에 후보자인 이낙연 후보자 아드님이 병역 면탈을 받은 이후에 병무청에서 중점 관리 대상 질환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어요. 시간이 너무 없는데 다음에 이어서 하겠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정말로 탄원서를 네, 병역 면제 판정이 2002년이었습니다. 그 뒤로 치료를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요. 재신검을 마음속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듬해에는 뇌하수체 종양이 발견돼서 목숨을 건 뇌수술을 하게 됐고, 그 뇌수술은 사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신검을 예, 국민의당의 김광수 의원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진심으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에 정말 나라꼴이 너무 바닥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경제 지표 거의 제로에 육박하고 있고 서민 가계부채가 벌써 1,350조 넘어서서 가처분 소득이 거의 없습니다. 내수 절벽에 처해 있습니다. 외교 안보 현안들, 북한의 핵 문제라든지 사드 문제라든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대한민국의 우리의 후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대한민국의 현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낙연 총리 후보자께서 막중한 초대 총리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에 이낙연 총리를 준비하면서 검토를 해본 결과 이낙연 총리 후보자께서는 국민 통합 또는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는 상당한 적합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낙연 후보자께서 국회의원 4선 또 전라남도 도지사 시절까지 통과를 해서 그동안에 국회에서 발언했던 내용 또는 기자 시절